네, 오늘 3일이죠.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참석을 합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열병식까지 참석을 확정 지었는데요. 중국 전승절 참석의 의미와 하반기 동북아 외교 정세 전망을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중국이 다음 달 3일에 있을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인데요. 전승절에 유난히도 공을 좀 들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번 전승절에 갖는 의미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전승절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전승절 행사는 그야말로 그냥 군사 퍼레이드 중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네. 자체적인 내부 행사로만. 근데 이번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전승절 행사에 외국 원수 수반들을 대거 초청했다.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외국 수반들 이런 그 행사는 이제 10월 1일 건국절에 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럼 이번에 9월 3일 날 전승절 때 이렇게 외국 수반을 대대로 초청해서 했느냐? 이거는 이제 이미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제2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경제력에 이어서 군사력에 있어서도 세계 제2강으로 발돋움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 대국 플러스 군사 대국의 길을 가겠다. 이거를 국제사회가 인정해달라. 이런 의미를 띠는 그 상당히 역사적인 행사다. 이렇게 봅니다. 함께 빅2로 봐달라. 뭐 이런 그렇죠. 거. 군사적인 G2로 손색 없이 커겠다. 군사 대국주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군사 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예. 대로 각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최고 귀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최고 귀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외국 그 정상들을 몇몇만 봐도 최고 귀빈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웬만한 국가들, 특히 미국과 서방 유럽 선진 국가, 일본 이런 데는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라든가 다른 일반 국가들도 중국과 여러 가지 국경 문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외교적인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석하기가 이제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한미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적으로 가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으로만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국가의 몇몇만으로 봐도 그렇고 VVIP 대우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이 갖는 외교적인 신형 대국, 그다음에 경제 군사 대국 이런 입장을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갖는 의미는 꽤나 크다. 왜냐하면 이런 대국의 의미는 바로 미국을 두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미국을 견제하는데 중국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미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을 다양한 외교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그거를 시진핑의 국내적 입지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공을 들여왔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박 대통령이 그만큼 그 이번 참석에 대해서 고심을 했다는 방증이 49개 나라 대표 중에 미국과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미 동맹에 좀 뭐 금이 간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석을 결정지은 이유, 전략적인 것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일 큰 게 이번에 이제 그 북한의 지뢰 도발 이런 사건에도 봤듯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북한에 대해서 크든 작든 현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니와 다음으로는 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에 입각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의 시작 과정에서부터 완성되는 맨 마지막 과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협조 없이는 통일 문제가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미래의 어떤 그 한반도의 통일 이런 데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중국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현 그 박근혜 정부의 한중 관계 중에 특성의 하나는 지금까지는 한중 관계가 경제적인 어떤 그 교류 협력 이런 거에 치중해 왔거든요. 안보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약하게 취급돼 왔는데
우리 대통령이 2년 전에 중국에 가서 네. 한중 정상회담을 처음 할 때 앞으로 안보 채널을 아주 제대로 키워나가서 전략적 협력 관계의 틀에 맞는 내실있는 안보 대화 구조를 갖겠다 해가지고 청와대 우리 국가안보실과 그다음에 중국 그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실 있는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한중 관계의 또 다른 특성이거든요. 이런 안보 내실화 이런 면에서도 이번에 전승절 열병식 참석하는 것이 실과 명분에도 맞다. 이런 큰 틀에서 이것을 고려한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정상회담을 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열병식이 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치게 사안을 단순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본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승절 참석은 일찍이 확정이 됐지만 열병식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열병식까지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한미 동맹 관계라고 하는 이게 이분법적 사고에서 보면 열병식에 가는 것은 더구나 중국 군이 어떤 군대냐. 6.25 때 우리 군 군인대인데 여기에 가서 열병식 한단 말이야. 이런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의 안보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 동맹체제 안에서 그다음에 중국은 전략적 협력 관계의 틀 속에서의 외교적인 협력, 지원.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런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인 관계가 상호 보완 쪽으로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외교안보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고 또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델리케이트한 환경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전승절 행사의 특징이 이 전승절 행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행사의 어떤 이 프로토콜, 이 흔히 얘기하는 정상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동선으로 보면 이 일반 그 전승절의 큰 행사하고 그다음에 열병식의 행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분하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그냥 연단에 서서 그냥 축사만 하는데 앉아 있다가 열병식 하는 데는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이거 사대주의적 외교의 발상이 아니냐 이런 또 이분적 사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큰 성숙한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12에서 20위권 드는 중견 강국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한미 동맹 관계와 한중 양자관계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의도, 즉 한미 동맹 관계를 이렇게 경원시하는 게 절대 아니다. 지나치게 대중 경사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우리 미 조야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미 어느 일각에서라도 우리의 이런 열병식 참석 문제와 관련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분법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차제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열병식 참석과 관련된 찬반 양론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잠재울 수 있는 많은 외교적인 카드가 한미 양국 간에 또 한중 간에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열병식 참석하고 전술 참석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 환경에 유리한 그런 외교적인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 한미 안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일 날카로운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사드 배치 문제예요. 이건 중국이 공개적으로 얼마나 반대하고 나섰습니까? 그럼 우리가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 전술을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예 외교적인 그런 그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으니 중국 당신들이 이건 이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열병식 참석하는 거 봐라. 내가 한미 동맹차에서 사드 안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논리를 당신들은 이해해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밀당도 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여론 관리, 특히 미 조야의 우려 이런 거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전승전 군사 퍼레이드 뭐 이것저것 관심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진핑 주석 옆자리에 좌우로 누가 이제 앉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좌석 배치도 제가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박 대통령, 푸틴 대통령 이렇게 유력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49개 나라 대표 중에서 시 주석 옆에 자리한다. 이게 상당히 국제사회적으로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선 시진핑 주석의 국제적인 위상이 오바마 다음 가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인데 그런 큰 행사에 그리고 이제 푸틴은 어떻든지 간에 지금이야 이제 과거
이 소련 연방공화국 때의 어떤 국제적인 지위에는 못 미치지만은 어떻든 러시아의 이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하고 좌우로 나란히 앉는 것은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 이제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만큼 우리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이 일부 외신들 보도를 보면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측에 앉고 우리 대통령께서 좌측에 앉는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나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정상으로서의 어떤 친분과 신뢰관계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어떤 우위도 굉장히 돈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리 배치에서도 그런 상징성이 현실화돼서 이런 나타나는 이런 것이 하나의 변화되는 우리 대통령의 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한중 간은 어떻게 보면 접촉면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네. 일본의 입장은 어떤가 살펴보면 일본은 일단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발끈하고 나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중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일본이 갈 수가 없죠. 한일 전쟁이라는 말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제목이 네. 자체가 항일 전승 행사인데 네. 일본이 패망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아베는 자기네가 전쟁에 패했다는 거 별로 의미를 안 두고 결국은 자기가 이겼다면 침략의 정의는 뭐 있지도 않다. 내 마음대로 침략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간다고 하는 것은 아베가 철저하게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21세기 국제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간의 어떤 설린 우호 관계를 존중하는 이런 리더십과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 그러면은 가서 과거 패전국으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또 이런 국제정치적인 의미를 담는 담화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일본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현재 아베의 여러 가지 생각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의 기분 나빠서 가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그 항일 전쟁이란 그 타이틀을 좀 빼달라 뭐 그럼 가겠다 이런 얘기도 바로 나왔다고 그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옹졸한 거죠. 아니 전 세계가 일본이 잘못 전쟁 이렇게 하고 패한 거 다 아는데 예. 그 항일이라고 붙고 안 붙고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자기가 얼마든지 그걸 승화시킬 수 있는 건데 예. 그런 아베의 이런 이 깨어 있는 아베의 국제 정치관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차라리 제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역사 사실을 팩트에 맞게만 평가하고 로키로 나오는 게 좋은데 우리 대통령 가는 것도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비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일본이 대국답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일본이 좀 더 반성하는 오히려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그러면은 생각. 예. 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은 좀 비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중일 관계가 시진핑 주석과 아베 수상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가다가 예, 예.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반성이 양쪽 모두한테서 나왔습니다. 동북아 안보 환경, 네. 동북아의 어떤 역학관계를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큰 틀에서. 이런 반성의 기미가 보여가지고 최근에는 다시 이런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의 그런 갈등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예, 예. 이 정도 이슈는 큰 틀에서의 중일 관계의 어떤 조정, 화해 국면으로 가는데 큰 장애물로 남지는 않고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 정도로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고요. 자, 하루 앞서 2일에는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어쨌든 뭐 여기서는 어떤 의제가 다룰 것이냐 주요 의제가 큰 관심사인데 아무래도 북핵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모색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나머지 뭐 한중 간의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어서 한중일 삼각 정상회담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미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새로운 이슈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장 예민한 문제는 지금 앵커분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북핵 문제로 돌아온다. 예. 왜냐하면은 북핵 문제가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북핵 문제를 신형 대국 입장에서 다루겠다고 이미 재작년 2월 이 캘리포니아 정상회담에서 모스크바하고 이미 밝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것이 네. 과연 시진핑 주석이 신형 대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분석의 틀에서 북핵 문제를 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거기에 상응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이걸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벌써 2년 반, 3년이 가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구체적인 제시해야 된다. 방안을 네. 신형 대국 관계에 맞는 북핵 문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북중 관계에서만 봤죠. 그러려면은 시각의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항상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예. 그러니까 언제든 미래에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들어오는 것까지도 자기는 반대한다. 이런 거를 이미 깔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렇게 너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잊지도 않은 전술 미군의 핵까지 염두에 두지 말고 이제는 북한의 핵만 쳐다봐라. 그래서 이 북핵 문제 신형 대국에 맞는 북핵관을 만들려면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비핵화, 북핵 비핵화, 북핵의 문제점을 아예 이제 정면으로 다뤄라. 협의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개념 정의서부터 다시 해가지고 예.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육자회담의 의장국이거든요. 과연 2년 반 동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화로 풀자. 무조건 육자회담 가자. 이렇게 구태의연한 전략으로 하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도 최후 통첩적인 북핵 카드를 들이밀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북한 핵 문제는 결국 중국의 묵인하에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다시 등장하는 이 순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또다시 소문난 잔치집이 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이 크게 소용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찾자면 찾겠지만은 그런 북한 핵 문제 이외에 한중일 삼각 그런 정상회담을 복원시킨다. 이런 것도 네. 큰 과제 중 하나지만은 그거보다는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핵 문제에 예. 관해서 더 이상 이제 물러설 수 네.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보다 현실감을 갖고 현실적을 대안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정작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가지는 않고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가게 됐거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이번에도 정상회담인데 뭐 곤혹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뭐 김정은이 어떤 국제적 위상이라는 게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도자인데 이미 이런 불참 가능성은 러시아 행사에도 가지 못했을 때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예.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가는 목적은 북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외교적으로 그러면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기회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홀로서기,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말하자면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이를 각별히 대우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과 뭐 엇비슷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과연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그 정도로 대우할 정도로 북중 관계를 관리해 나왔느냐. 그래서 아예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 아마 특별 대우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요청을 물론 했겠지만은 과연 중국에서 그런 특별 요청에 10분이라도 받을 정도의 무슨 모양새를 갖춰줬느냐. 그렇기 때문에 못 가고 겨우 이제 최용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용해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최용해는 지금 이제 사실상 북한의 2인자는 아닙니다. 총정치국장 자격으로 2년 전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 자격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인자는 아님에도 가는 이유 중은 뭐냐. 이번 행사가 항일 전승 기념 행사입니다. 예. 최용해가 누굽니까? 최용해 아버지가 최현인데 최현은 뭐냐? 항일 빨치산 운동의 혁명 1세대예요. 예.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상징성과 이번 행사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도 항일 빨치산 세대를 굉장히 중요하면서 통치 기반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최용해를 보내가지고 이런 북한과 중국 간의 항일 문제에 관해서 뜻을 같이 한다. 우리가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중국과 세계에 이렇게 알리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그래서 최용해 간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하나는 이미 이제 북중 간에는 과거 69년도에 이 건국이 20주년 행사 때 네. 최용건이라고 하는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광저우의 이 군관학교 출신인데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북한 김일성이를 대신해서 참석해가지고 예. 그 당시 그 김일성과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 그 예. 참석 이후에 좋아졌군요. 북중 관계가 상당히 좋아진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나의 메시지로 내가 중국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용해가 제2인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자들이 볼 때는 급으로 봤을 때는 좀 못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악화된 북중 관계를 방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최룡해를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아예 처음부터 갈 자격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뭐 시진핑
주석이 초대한 정상들 대부분이 안 오는데 네. 지금 49개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10대국가는 또 안 오거든요. 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만 잃는 거죠. 김정은이를 누가 지도자로 인정합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전승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주로 해봤는데 예. 남북 관계도 뭐 고위급 접촉 이후에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엔 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 하반기에 동북아 외교 정세를 전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와 같이 갈등이 조금 더 많은 관계, 이런 관계로 흘러가지 않을까. 대세의 변화는 찾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